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는 이 코리안 포스트 TV가 네. 시작된 것이 2003년에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전에는 그 스캔 TV라고 스폰서가 돼가지고 네. 말하자면 킹카운티에서 후원을 하고 재정적으로 네. 스캔 TV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9년 됐어요. 횟수로 9년 되셨네요. 일주일에 네. 1시간씩. 네. 그런데 지난달부터 일주일에 2시간을 저한테 줬습니다. 네. 올해 해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제 방송 장비 것도 다 조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폰서도 바뀌고. 네. 그래서 아마 2시간 줘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11시하고 월요일 날 11시 이렇게 토요일 11시, 월요일 11시요? 네. 2번 방송을 하는데 네. 킹카운티 일원에만 방송이 되죠. 네. 다른 데는 타코마 이런 데 방송이 안 나가죠. 네. 그래서 제가 주력을 하는 거는 이 방송 쪽이 아니라 네. 유튜브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하고 촬영을 해가지고 네. 방송국에도 보내지만은 그거를 유튜브에 바로 올려버려요. 네. 한 이틀 걸리면 되니까. 이틀 걸리면, 네. 이틀에 이제 올리면은 시사성이 있는 거는 유튜브 쪽이 빠르잖아요. 네. 또 전 세계에서 다 네. 돌아볼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먼저 번에 한 정창인 박사도 그 유튜브가 네. 더 매력이 있다고 이제 하시면서 네. 3번 해주시고 네. 또 이창구 목사님이 또 한 번 해주시고 네. 이렇게 했는데 경제 문제를 다루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십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참 귀한 분을 모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또 우리 동포사회에서 아무래도 경제 문제에 네. 상당히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주 선생님이 좀 쉽게 네. 지금 경력에 보는 대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쉽게 우리 동포사회에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동포들이 들어가지고 네. 나는 앞으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네. 그런 그 비전도 좀 가질 수 있고 그러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1시간 드리는데 그동안 제가 그저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한두 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쉽게 하시면 뭐 질문할 것도 없고. 질문해 주시면 좋죠. 네. 네. 이게 오늘 그러니까 네. 주 선생님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아주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이 원인이 무엇인가? 네. 미국에 모두 살리겠다고 해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이민을 왔는데 네. 와 보니까 야 이거 미국이 이거 살기 좋은 데가 아니구나. 어렵구나. 네. 이런 걸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원인이 뭐인가 이렇게 좋다던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네. 그거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측에서 어떻게 해주면은 네. 된다는 뭐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미국에 살면서 네. 어떤 분에게 표를 줄 것인지 네. 그것도 이제 생각할 것 같고 네. 그런 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네.
장로님 부탁을 받고 제가 한 3주 동안에 제가 강의할 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했는데 장로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미국 경제가 참 어렵지요, 그죠? 예, 예. 특히 그 원인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 붕괴로 시초로 해서 지금 2007년부터 시작된 것이 근 한 5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크게 봐가지고 특히 부동산 이 위기가 누구 책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왔느냐. 그 다음에 지금 5년 동안 부동산 위기로 말미암아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 어느 정도 가야지 이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될까? 특히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미국 경기도 따라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네.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가 크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동포 사회에서 쉽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경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그렇지. 또 이번 경기 위기만 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지요. 그렇죠. 뭐 세계는 경기가 또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기 회복을 우리 하고 난 후에도 언젠가는 또 위기가 뭐 수차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경기 그 위기를 맞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맞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부분 예. 오늘의 부동산 시장 위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우리가 언론사에서 지금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그다음 심지어는 뭐 99% 그 데모하는 사람도 말 들었죠, 그죠? 부자 예, 예. 1%에다가 99%. 맞아요. 그 데모 많이 데모 그런 것도 듣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듣고 많은 정보를 수입해 가지고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기본적인 그 경제 상식 정도는 우리가 갖추어야지 그렇지. 어느 정보가 어떤 정보가 확실한 정보고 어떤 정보는 우리의 그 감정만 건드리는 정보냐.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부동산 위기 발생한 거는 아시다시피 1906년에 부동산 시세가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죠? 최고 가까로 오르면서 1907년부터 이제 부동산이 값이 하락하기를 시작하면서 심지어 월가에 있는 금융시장, 메럴 린치라든지 그 정권회사, AGI 은행 이런 회사까지 그냥 파산 위기로까지 몰아온 그런 금융 위기까지 우리가 닥쳤어요, 2008년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2006년 최고 절정 가치에서 한 40~50%는 지금 하락된 그런 상황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가 갑자기 한 40~50%가 그냥 이렇게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분해해가지고 없어졌으니까. 그 영향이 우리 사회에 미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2006년에 40만 불 했던 게 지금은 20만 불밖에 안 되니까 평균으로 따질 때. 평균으로. 예, 뭐 40~50% 빠졌으니까. 반이 떨어졌네. 예, 그 한 20만 불 우리가 집에 자산이 그렇게 쌓여 있었으면은 쉽게 은행에서도 뭐 3만 불, 5만 불 빌렸어도 20만 불이라는 그런 자산 가치가 그렇지. 부동산에 있으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빌렸을 수 있었는데 거기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위축이 되고 살림도 긴축이 되고 그냥 정부 그다음에 연방 정부 외에 시정부, 주정부까지도 지금 긴축 색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 위기를 몰고 온 그 책임자들은 누구냐? 저희가 볼 때는 전문가 입장을 볼 때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월가 은행들의 잘못도 많아요.
범위가 커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차용자들, 컨슈머들, 우리가 융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본인의 그 경제 능력에 맞지 않게 그냥 욕심만 내 가지고 집을 구입하는 네, 그런 각 개인들의 책임도 있겠고 이제 세 번째는 정부 정책 책임도 많아요. 이 세 그룹 중에서 누구 책임이 제일 크냐 하면은 부시 8년, 오바마 정부 3년 하면 11년 플러스 클린턴 정부 8년 다 하면은 19년이에요, 그죠? 19년 뒤로 돌아가 보면은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서 클린턴 정부가 이렇게 좀 소수 민족이라든지 부자들보다는 이렇게 평범한 중산층을 위해서 정책을 좀 이렇게 많이 펼친 데가 민주당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클린턴 정부가 볼 때에 참 뜻은 좋지요. 어떤 뜻이냐면은 백인들의 주택 보유율하고 그 다음에 흑인들이라든지 소수민족의 주택 보유율은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백인들이 훨씬 그냥 그 아메리칸 드림, 내 집을 소유하는 그런 이래 확률적으로 볼 때에 백인들이 훨씬 집을 많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소수민족, 흑인, 뭐 아시안, 멕시칸들을 위해서 이 소수민족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시키는데 정부 정책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정책이 affordable housing. affordable housing. 예. 그 정책을 쓴 거예요. 그때만 봐도 은행들이 그 주택 융자를 해줄 때에 그 소비자가 주택 융자를 받고 갚을 능력이 없느냐 그거를 아주 까다롭게 크레딧 체크를 한 거예요. 그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백인들은 경제 능력이 많으니까 쉽게 그냥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소수민족들, 특히 흑인들, 뭐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사람들, 멕시칸들 이런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 정책적으로 이거를 좀 영화시켜라.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뭐 20% 다운을 꼭 요구하지 말고 10%, 5% 심지어는 제로 다운까지도 해가지고 융자를 주게끔 하라. 아니 그런 정책이 affordable housing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기네들은 그 금융을 그 운영하는 은행들이 뻔히 알면서 능력 없는 사람한테 그 빚을 갚을 수, 융자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소비자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그 회사가 어려움 증에 닥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주지 못하겠다. 그 정부에서 그러면은 Fannie Mae, Freddie Mae 그거 아십니까? Fannie Mae하고 Freddie Mac이라는 그 정부 주택 융자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이 어려워져 가지고 만약에 그 융자를 받았던 소비자들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 기관이 Freddie Mac하고 Fannie Mae가 개런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은행은 그렇다면 좋다. 그거 해주겠다. 그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아들 예를 들어서 18살 먹는 애, 뭐 잡도 그렇게 시원찮은 잡을 가고 있는 애가 자동차를 하나, 한 달을 하나 뭐 2만 불짜리를 산답시다. 그럼 자동차 사는 얘는 2만 불짜리 차를 월부로 사면 값을 넘게 없으니까 나는 팔지 못하겠다. 그렇지. 그럼 아버지는 저는 이제 크레딧이 좋으니까 돈도 있고 잡도 좋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코사인 해줄 거니까 왜 이제 차 파십시오.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거와 이제 비슷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정부에서 딜을 해주.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책임을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런 정책에다가 그러면 더 싼 이자가 되어야지 더 돈을 더 쉽게 싸게 소비자는 빌리고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그 모게지 융자
그 뭡니까 이자율을 현저하게 낮춰버린 거예요. 1984년에 제가 집을 살 때는 13.5% 주고 그 주택 융자율을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4% 이하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난 뭐 5년, 10년에는 5% 어떤 거는 뭐 1.75%, 1.85%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융자가 1.75%가 아니고 이자율은 싸게 해주지만은 뒤에 원금을 이제 더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 그래서 우리 예를 들자면은 미국 중앙은행 FRB, Federal Reserve Board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그 이자율을 8%만 유지를 했었더라면은 8%. 그러면은 아주 그 능력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택 융자를 갚을 수 없던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었겠죠. 8%라는 그런 높은 이자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부동산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그게 이제 그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뜻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뜻이고 많은 미국 국민들이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꿈을 실천하는 그 내 집 마련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부고 국회고 이걸 그냥 장려를 했던 거예요. 그 정책이 제일 문제다, 제일 첫 문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소비자들이 싼 이자에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이 돈을 내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한국말에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내 집 마련만 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능력 없는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 적어도 20%는 다운하고 7, 8% 되는 융자 이자율을 갚을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만 샀던 집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이제 사게 되니까 우리가 경제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 그죠?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적어지면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살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렇다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실은 이제 이익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적은 돈을 페이먼하고 여러 채 집을 이제 사고 그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난데 기름 붓는 식으로 능력 어떤 사람들이 소비자가 돼가지고 집을 사니까 집값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은 저희 아는 사람 중에서 11개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집을. 아이고. 예. 20만 불짜리 사놓으면 그냥 몇 년 만에 뭐 2배가 되니까, 그죠? 괜히 은행에서 저금리 이자 2, 3%씩 받고 하느니 집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두 번째, 차용자들이 뭐 투기꾼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능력 없는 사람까지 그냥 집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그냥 가열된 그런 현상을 보여왔고. 왜요? 세 번째는 이제 월가에서 뭐 집이 너무너무 많이 팔리고 쉽게 돈이 이제 돌아가고 미국 정부에서는 싼 이자로 그냥 중앙정부에서 돈을 푸니까 뭐 월가하고 은행에 돈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죠? 왜요? 흘러 넘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도 뭐 팔고 융자 주고 돈을 많이 벌으니까 월가 쪽에 돈이 몰리면서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MIT고 하버드고 뭐 예일이고 프린스턴에서 공부 이제 똑똑한 사람들, 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의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그 길을 선호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월가에 가서 돈을 그냥 뭐 수십 배, 어떤 데는 뭐 수백 배 이상 벌으니까 우리도 월가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월가로 많이 간 거예요. 월스트리트가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빌리그 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부동산을 그를 기능해 가지고 파상 상품을 참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비싼 머리 가지고 이런 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상 상품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품을 만들고 전 세계로 팔은 거예요. 그게 50조 불이에요. 드리버티브.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사람, 보통 사람들도 이해하기 없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고는 월가에서도 잘못했다.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 가지 원인 그죠? 정부, 소비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 세 그룹들이 시작은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난 한 19년 클린턴 정부부터 지금 부시 정부 거쳐가지고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 국민들이 미국 전체가 financial drunkenness 우리가 돈에 취해가지고 그냥 참 하면서 막 파티를 한 19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기해요. 돈에 우리가 소주나 이래 자니 워커에 취해가지고 파티에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싼 이자에 흘러 넘치는 그 돈에 그 다음에 그냥 집만 사면 하루아침에 그냥 떼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financial drunkenness를 하지 않았느냐. 보면요, 한 400만 채가 이미 파산을 했어요. 400만 채. 그 400만 채가 얼마나 되냐면 미국의 전체 주택의 숫자가 5천만에서 한 5,500만 채가 돼요. 그러니까 가옥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옥이 한 5천만. 거기에서 지금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 1,100만 채가 5분의 1쯤 되겠네요. 영어로 말하면 upside down, 융자 금액이 집 가치보다도 좀 높은 거예요. 집을 팔아도 융자 그 부채금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1,100만 채예요, 지금 현재. 5천만 채에서 한 5분의 1, 5명 중에 한 사람이 그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2010년에 280만 가옥이 이미 파산을 했고 2011년에 한 110만 개가 이미 그 파산 노티스를 받았고 2012년에도 금년에도 한 100만 개가 파산을 하지 않을까 파산할 거다 지금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오바마 정부가 개입하면서 출범하면서 그냥 부동산 하락되는 부동산에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한꺼번에 그냥 300만 채가 파산하면서 어느 정도 그냥 바닥을 치면서 다시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을 수 있을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전문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loan modification 어떻게 하면은 지금 upside down 부채가 자산 가치보다 집 가치보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2009년 10년에 파산했어야 될 그런 소비자들 가옥이 지금도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연기해 나와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전문가들 볼 때는 정부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침체가 근 5년을 이어가지 않느냐. 이미 파산했으면 2, 3년 전에 그냥 그대로 시장 경제에 맡겨버렸으면 피해보는 사람이 참 많았겠죠. 많았지만 그냥 싹 썰어버리고 그냥 새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을 건데 계속 이렇게 정부 개입으로 뜻은 좋지만은 이미 파산할 거를 그냥 2, 3년 앞으로 계속 연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통계적으로 볼 때 5천만 가구 중에서 1,000만 가구는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전망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느냐. 물론 많은 견해들이 다릅니다. 그죠?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지만은 만약에 오바마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미국은 1929년 대경제 그 혼란 그까지 왔을지 않았겠냐. 완전 붕괴. 1929년이요. 29년에 그런 상황이 와지 않겠느냐. 그게 대경제 혼란이었거든요. 네, 위기였거든요. 29년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게 10년까지 갔어요. 10년까지. 그러니까 2차 대전까지 이어갔었죠. 그래요? 예, 2차 대전이 이제 시작하면서 그렇죠. 1941년, 42년에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개업하면서 전쟁을 위한 생산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고용 창출되면서 생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비관적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이미 한 5년 동안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왔었고 어떤 분은 앞으로 2, 3년만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을 건가. 근데 유명한 그 예일 교수인데 이 부동산 위기하고 경제 침체를 이미 예언하고 책까지 썼던 사람이 있어요. 프로페서 실링가. 그 사람은 한 20년을 보내요. 20년 동안은 부동산 경기가 옛날같이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 옛날에는 완전 지난 한 19년 동안 그 클린턴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시 정부하고 오바마 정부까지 19년에 일어났던 거는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업하고 어포러블 하우징, 아메리칸 드림을 정책적으로 그러는 게 있었고, 우리가 부동산이 회복되려면 그런 정책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돈을 더 풀어야 되고, 그게 오겠느냐? 그 아마 20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아주 비관적인 예측도 있네요.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오바마 정부가 출마하면서 그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한 1조 7천억 불을 이미 썼어요. 돈을 빚을 내 가지고 뭐 중국이고 많이 빌렸었겠죠. 근데 그 돈을 또 어디서 빌려서 가지고 이 계속 부동산 위기를 몸에 나갈까? 이미 1억 7천만 원은 1.7조 억만 원을 썼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돈을 쓸 여유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같이 1,000만 채가 지금 파산했거나 파산 위기에 있는데 이거를 구제를 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까? 1,000만 채 파산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베이비 부모들, 전후 세대들, 이제 저희가 되겠습니다. 60대 이상 된 사람. 미국에 7,800만 명이거든요. 저도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이제 전후 세대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집도 한 40% 내려갔어요. 산 것보다도 더 내려갔으니까. 언제든 뭐 본전을 만회하고 본전보다 조금 올라가면은 집을 팔아버리고, 지금 방이 5개니까 팔아버리고 방 한 3개나 2개 되는 대로 이제 이사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집값이 회복이 좀 되면은 팔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값이 회복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회복되면 그냥 팔아버리니까 그럼 또 내려가 버리고. 네.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실업률. 실업률이 지금 지난달 그 공식 발표가 8.1%예요. 8.1%면은 그 실업자 수를 따지면은 1,270만 명, 1,200만, 건 1,300만 명이 실업자예요. 그건 공식으로 발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는 한 2,500만 명이 돼요. 17%.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데 실업자들을 구제가 실업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인컴이 없으니까 집 살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 고실업률이 있는 데서 어떤 식으로 이 1,000만 개라는 파산된 집을 누가 살 수 있을까?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regulation. 옛날같이 쉽게 집을 살 수 없고 20%는 다운해야 되고 그 사람 소비자들의 그 구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냐 그걸 아주 regulation을 가지고 많이 따지니까 옛날같이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부동산 경기 회복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집을 살 때냐 안 살 때냐 그게 질문이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현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값이 20, 30 어떤 때는 뭐 50%까지 하락이 됐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가 아니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투자나 투기는 건물이고 부동산이 그렇지만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은 집 사는 게 적기다.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값은 뭐 30, 40%, 50%까지 떨어졌고 아직도 4% 이하의 그 융자 율이니까 지금 사기에 적합하다. 그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하지 않고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는 집을 사는 게 지금 적합한 시기다. 그렇지만 투자나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 같다고 지금 그런 견해가 많네요. 네. 그거는 크게 보면 이제 5가지 이유를 들 수 있네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요. 첫째는 뭐냐면 미국 회사들의 이익 감소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2008년에 불어닥친 미국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그랬을 때에 미국 정부가 돈을 그냥 많이 풀었어요. 심지어는 오바마 정부가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예산 적자만 한 5 트릴리언이니까 5조 억 불을 예산보다 더 썼네요. 미국 정부가 5조 억 불을. 그 금융 위기를 막고 침체되는 미국 경제를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연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돈이 또 그렇게 그 많은 돈이 풀어질 건가? 그 돈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돈을 쓰니까 그죠? 시장에다가 사회에다가 그 돈을 그냥 부었으니까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돈줄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2008년에 미국 경기가 침체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금융 많은 회사들이 고용을 줄인 거예요. 레이오프. 레이오프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몇 천만 명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이 한때는 거의 1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 이미 큰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뼈를 깎는 고용 감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경기는 지금 계속 하락 면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이제 고용을 감축할 그 능력도 없고, 고용을 감축하게 되면은 이제 직원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익금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게 연말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월급을 그만큼 적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감소할 수 있는, 레이오프 할 수 있는 레이오프는 다시 하겠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금리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나오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금리도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소비자들이 돈 빌려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없으면은 수요가 적어지니까 회사에 이익금도 적어진다. 그러면 큰 회사가 이익금이 적게 된다는 것은 회사 평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고용 창출이 그만큼 작게 나면은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원인이고. 두 번째는 유럽 경기 침체 아시죠? 지금 그리스는 몇 번 뭐 파산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유럽 금융기관에서 지금 도와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래 연명해 이어나 생명만 유지해 나가는 거였고,
지난주에 보니까 스페인이 지금 문제네요.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그리스보다도 한 5배나 커요. 이미 1조 유로 달러라는 돈을 금융을 그 스페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미 돈을 썼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문제고 아일랜드도 문제고 그런 큰 나라들이 지금 파산 위기에 있으니까 내년에 유럽 국가들의 그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네요. 플러스가 아니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야. 유럽이 마이너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계속 지금 경제가 이렇게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중국도 이제 수출이 적게 되지 않느냐. 그 유럽 경제가 그게 문제고, 그 중국이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이에요, 그죠? 중국 경제가 지금 미국이 직면했던 그런 경제 위기를 만나지 않느냐, 그 기로에 선 거예요. 중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수출을 유럽과 미국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였어요. 근데 그렇게 벌인 돈을 가지고 중국이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꼭 미국이 지난 10년, 15년에 했던 거를 그 발자취를 지금 중국이 밟고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네. 중국에 있는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부동산? 부동산이, 중국에 있는 부동산. 중국에? 예, 부동산이요. 네. 지금 미국보다 더 심해요. 그 상승률이. 네.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미국은 중산층이 많아가지고 뭐 1,000만 개 이상 되는 집을 그냥 사가지고 지금 파산 위기에 났지만은 중국은 그 아주 부자들 몇몇 소규모 부자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값을 그렇게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붕괴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고 중국이 높은 그 수출 의존도 유럽, 미국, 그 유럽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다가 미국 경제도 안 좋고 이제 미국 소비자들도 씀씀이가 자꾸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중국은 앞으로 문제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투명성이 있어야 돼.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금융기관은 미국이나 심지어는 한국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만 들었지 그냥 중국 공산정부가 모든 걸 100%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문제가 아니냐. 세 번째는 이제 그 중국 경제 붕괴가 그게 문제가 되겠고, 이제 네 번째는 아시다시피 뭐 요새 뭐 가솔린 값이 그냥 4불, 뭐 그렇지요. 캘리포니아는 5불 이상 올라가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저도 그래요. 이번에 어디 좀 포로데나 캐리비안에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갈까 싶었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 저 안 가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갈 것도 그냥 이번 캔슬 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좀 운전해가지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뭐 아들 한번 보러 가려 했는데 옛날 뭐 1불 82불당 갤런 가스 값이 지금 뭐 4불 5불이니까 이건 안 하겠다. 그러면 여행도 안 하면은 가서 호텔에는 안 잘 거고, 그다음에 가면서 뭐 식당에 들 것도 안 들 거니까 호텔, 식당, 뭐 그렇지. 이제 많은 그 회사들이 사업가들이 이제 힘들어할 거고 비즈니스들이.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지금 대선을 앞두고 돈이 많이 풀렸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쓸 거고 대선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바마 정부가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 대선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이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지금 그 저금리와 돈을 좀 풀고 있는 거예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재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맡기면 이제
힘들어서는 힘들 거고 살아남는 사람 살아남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화당 밋 람니가 된다면은 그게는 완전 시장 경제 원리 원칙에 그 입각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중산층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그 대선 후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그 5개 요인이죠, 그죠? 지고 나가면 미국 회사들의 이익이 그만큼 나지 않을 거니까 고용 창출되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유럽 경기 침체, 중국 경제 붕괴가 올 것을 지금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고유가 시대, 그 다음에 대선 후에 있을 후폭풍. 그 5개 요인을 보면은 미국 경제 침체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거다. 그걸 많이 생각해요. 실업률이에요. 높은 실업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8.1%, 공식적으로 실업률이 8.1%면은 한 1270만, 한 1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공식적 8.2% 실업률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미국의 그 전부 다 고용인들 지금 한 1억 한 4천만 명, 1억 한 5천만 명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잡이 없어서 지금 잡을 능동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전체 고용인이 얼마냐? 지금 한 1,270만이 지금 잡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으로 8.1%예요. 비공식은 지금 17%인데 뭐냐면 지난해 2, 3년 동안 잡을 찾다가 못 찾아간 기밥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은 그 공식적으로 그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능동을 찾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PhD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어도 한 10만 불 벌이면서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잡이 없으니까 파트타임으로 뭐 15시간, 뭐 20시간, 그것도 월급도 뭐 옛날에 벌이던 거 3분의 1, 반도 못 받는 파트타임이라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이 넘어요. 그걸 다 합치면은 한 2,500만 명이 실업 아니면은 underemployed, 자기 능력대로 일하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은 미국 경제가 풀어지지 않다. 그 사람들이 돈을 인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걸 뭐 여행도 가고 자동차 살 거니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이 지난달에 우리가 들 때는 3월달 12만 개면 제법 좋은 거다. 제로보다는 15만 개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그 미국 정부에서 예상했던 한 20만 개가 넘을 거를 예상했거든요. 그냥 반밖에 예상치 반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지난달에 12만 개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으니까 12만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144만 개. 이제 이런 식으로 매달 12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면은 곱하기 12 하면은 한 144만 개, 한 150만 개 새로운 자리가 생긴다. 1,300만 원 나누기 140, 150 하면은 8.8이라는 연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매달 12만 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면은 8.8, 근 9년이 지나야지 지금 실업자들을 다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새로 졸업하는 대학생까지 하면은 그 사람들까지 잡을 위해서 고용 창출한다면은 10년, 15년? 왜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고용 창출이 빨리 생겨야 돼요. 적어도 한 달에 한 40만 개, 한 50만 개? 한 4, 50만 개 나면은 한 2, 3년 후에 우리가 한 50만 개 나면 한 600만이니까
1년에 600만 개가 생기면은 1,300만 명을 2년 만에 해소시킬 수 있다며, 그죠? 고용 창출이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중국하고 각 나라에 빌려 쓴 돈이 지금 16조 원. 지난 10월 달에 제가 강의를 했었죠. 그때 할 때 16조 원이니까 미국 GDP하고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가 그렇게 있는데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절 풀릴 거니까 고용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빚이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미국 경제는 지금 중환자실 ICU (Intensive Care Unit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아요. 왜요? 그래서 모든 지금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중환자실에 있는 미국 경제를 중환자실로부터 보통 환자실로 이제 끌어내느냐에 크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걸 생각을 안 해요. 만약 그렇게 심각하다면은 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만이라도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준비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한 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다. 네.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럼 뭐 심리적으로 더 긴축해 버리죠, 그죠? 왜요? 왜요? 그 희망이 이제 좀 절망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암이 걸렸다. 당신 암이 걸렸으니까 당신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빨리 안 밝히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뭐 3개월밖에 못 살아도 당신은 뭐 3년, 10년 살고 있으니까 희망을 주는 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당신 3년이니까 3개월이니까 3개월 죽어 하면은요. 희망 없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더 죽음을 빨리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왜요? 그렇게 하고 이제 특히 새로운 정책, 오바마 정부가 실시한 의료 계획 정책.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없는 사람들,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을 정부가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정책, 그런 사람까지 의료를 혜택을 할 수 있는 거. 그것까지 좋은데 그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만 가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9,800억 불 들기로 예산하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지금 한 1조 7천 2배가 넘어요.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올 거냐. 그래서 많은 회사들, 큰 회사들, 작은 회사들이 이제 의료보험 정책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지고 의료보험 없는 사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하니까 자기들이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게 뭐냐면은 빌 게이츠가 미국의 제일 부자고 그 다음 부자가 바펫이요. 워런 바펫. 그 사람이 자기 세크레터리 비서보다도 텍스 낸 게 그 텍스율로 보면 적게 냈다. 그래서 부자들도 fair share, 공평하게 부자들도 텍스율로 볼 때 부자들도 돈을 좀 텍스를 많이 내게 하라. 그래서 100만 불 이상 벌이는 사람은 적어도 30% 이상은 텍스를 내게 합시다. 그게 지금 오바마 정부가 말하는 거고 우리가 TV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 텍스를 좀 더 많이 내는 것도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문제냐면은 부자들이 텍스를 많이 내면은 미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한번 그 내막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미국에 100만 불 이상 벌이는 사람, 그러니까 텍스를 보고할 때 AGI, Adjusted Gross Income 보고하는 사람이 100만 불 이상 벌이는 사람이 한 4천만 명이에요, 미국에. 4천 명, 4천만 명이 아니고 4천 명. 4천 명인데 그 사람들 30%
텍스를 적용하자면은 1년에 한 2천억 불, 200억 불, 20 빌리언 한 200억 불 텍스를 더 걷는 거예요. 200억 불. 200억 불을 지금 미국 정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예산 적자가 1조 3천억 불인데 그걸 200불로 나누면은 한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 세금 좀 올린다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1년 예산 적자의 1.5%밖에 안 돼요. 그 우리가 들 때는 지금 미국의 건 70% 부자들 세율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야지 미국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아주 미비하죠. 1.5%, 1%. 15조, 16조억 부채에 대해서는 그거는 0.0708%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고용 창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누구나 지금 다 세금을 각각 국민 1억 5천만 명이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부양되고 우리가 정부 국가 부채도 갚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앞으로 지금 직면한 경기 침체와 앞으로 닥쳐올 경기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가 7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다시 또 그 금융시장, 월스트리트, 월가의 은행이나 파산하게 되면 우리 레코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파산되는 회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코드를 아주 철저하게 보관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테이트먼이라든지 은행 가지고 있는 그거는 한 군데 해가지고 철저하게 보관해 둬야 돼요. 금융에 관한 스테이트먼. 보험이라든지 은행 잔고라든지 융자 자금이라는 얘기 좀 해두고. 두 번째는 매월 지출을 삭감하는 거. 유지비고, 그다음 가스비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은 무조건 세이브해요. 10%고 20%고. 우리가 100불씩 가솔린을 쓰면은 90불로 줄이고 전기세를 100불을 쓰면은 자원이 20, 30불 줄이고 무조건 이렇게 지출을 감소해야 돼요. 매월 저는 거. 세 번째는 적어도 8개월에서 12개월 지탱할 수 있는 비상금은 마련해 둬야 돼요. 한 달에 3,000불씩 비용이 든다면은 한 36,000불, 5,000불씩 그 매달 지출이 필요한 사람은 한 5, 6만 불. 그거는 그냥 우리가 쓸 수 없는 돈, 비상금으로 모아둬야 돼요.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미국에 큰 경제 위기가 올 때 은행이 마비되고 이럴 때 우리 있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빌릴 수 없을 때 그와 또 하나 좋은 거는 준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기 큰 지진이 왔을 때야 전기가 끊어지고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그 한 5, 6개월, 10개월 마비될 때 그런 준비했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일하다가 그냥 가문돼 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니 그런 준비해서 한 12개월 정도, 8개월, 12개월 정도 비상금은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지고 있는 부채, 자동차 페이먼이고 이런 거 빨리빨리 가고 크레딧 카드고 빨리빨리 가고 부채를 줄여야 돼요. 네 번. 다섯 번째는 지금 대체 인컴 준비를 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잡이 없어진다든지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안 될 경우에 그 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컨 잡이고 세컨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그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식품, 필수품을 따로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 1,000브루치 그냥 코스코에서 샀는데 드라이푸드라고 한 20년 동안 우리가 그 창고에 둬도 상하지 않는 그 드라이푸드가 있어요. 그걸 저는 한 1,000브루치 사놨어요. 뭐냐면은 경기 마비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지진이나 이런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샤핑을 하든 못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없을 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끔
생존 이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해줘야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7년은 우리가 지출을 할 때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is this what we need or do we want this? want와 need를 확실하게 구별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우리가 지출하고 필요한 것만 해요. 그럼 그 7가지를 준비해 두시면은 앞으로 달칠 위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막연하게 뭐 정부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지, 뭐 교회가 해줄 것이지, 우리 부모가 뭐 도와줄 것이지, 막연하게 남한테 의존했다가는 안 되지. 우리가 더 힘들 거라.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